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 모신 분들은 이제는 뭐 거의 원로급에 해당하는 정치평론가라고 소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성대학의 김만음 석좌 교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제가 원로급이라고 소개한 게 좀 기분 나쁘십니까? 제 얼굴을 보면서 하면 누가 원로라고 보지 않겠습니다만 원로는 진짜 원로는 우리 진행자인 정관용 앵커가 원로입니다. 그건 아주 반갑게 들리죠. 그건 흰머리만 그렇고요. 두 분이 다 저보다는 선배님이시지 않습니까? 네, 학교는 선배됩니다. 조금 선배죠. 어쨌든 간에요. 예. 그쯤 되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원로급이라고 불러야 돼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이 원로의 식견이 담긴 정치평론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한 주 뭐 최근에 있었던 정치권 이슈들 우선 어떤 걸 좀 눈여겨보셨는지 김만음 교수. 두세 가지가 주제였었죠.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이런저런 공방 공천 관련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지난번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에 이어서 계속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새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신당 관련 주제들이 이슈가 아니었나, 세 가지 주제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네, 최진 원장. 저는 좀 다른 각도에 있는 푸틴과 최선희 관계 만남. 예, 뭐 북한식 표현하자면 뿌찐 러시아 대통령 동지가 조로 관계에 대해서 동맹관계다. 이게 상당히 이번 총선 과정이나 한국 정치에 상당히 그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상당히 지금 김정은 도발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과정에 이거 아주 위험스럽게 지켜볼 봐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정일성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기념관 논란이. 그 이름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면서요. 예, 근데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양림동 기념관으로. 제가 양림동에 태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야, 광주에서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다른 각도의 눈에 띈 부분이었습니다. 네, 네. 그 강성희 진보당 의원 윤 대통령 전북 특별자치도 기념 행사에서의 일종의 그 어떤 충돌, 이 부분은 두 분 다 언급을 안 하시네요. 예, 사건 자체는 아주 큰 거였습니다만은 이후에 공방은 짧게 일어나고 좀 만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유사하게 뭐가 생각나냐면은요, 과거에 민노당의 김선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본관 위에서 이거저거 하다가 체류탄 터뜨렸죠. 사건이 났는데 알다시피 이번에 강성희 의원은 양쪽 다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국회의원인데다가 지역의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는 축제의 자리에서 좀 그렇게 무리하게 좀 외쳤던 것 자체에 대한 지적도 있고, 그렇더라도 경호를 지금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그런 정도로 드러내기 방식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느냐, 둘 다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 다. 예. 최진 원장. 저도 비슷한데 양비론으로 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미군하거나 대통령인데 그한테 현역 국회의원이 그런 과도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억지로 강제로 뭐 퇴출하 이런 모습, 굳이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아마도 그게 더 문제시하고 있는 쪽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하는 게 비판적으로 얘기할 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검찰 리더십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하고 덧붙여가지고 그렇죠. 너무 좀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는가 해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엄격한 경호가 필요하지만은 과도했다는 지적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여서 한 번은 윤석열 대통령실 쪽에서 한번 생각해볼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유감 표명 정도?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이미 지난 것 같기는 합니다. 대신 이후에 국정을 대하는 자세, 국민을 대하는 자세에서 반성을 가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득표 전략적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 대통령 앞에서 뭐 계란을 던지거나 상당히 무력시위거나 한다는 이런 튀는 행동이 사실은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더 많습니다. 소위 이제 이 분통이라는 화난 걸 분출하는 것, 그리고 강성 지지자들이 박수를 치는 것, 이 효과 외에 사실 득표 효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를 원한다면, 표를 얻고자 한다면 상당히 냉철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죠. 매사에 대통령이든 김건희 문제든 여야 관계든 냉철하게 접근하는 것만이 오히려 득표 전략상
더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국회의원들의 입장 의견 표명 방식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처럼 여야가 그렇게 적대적인 대결, 용어를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결한 적이 좀 없는데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국회에서 근래에 보면은 피켓팅을 하지 말자라고 합의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공식적으로 본인들의 입장을 찬성이든 반대든 간에 표현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마당인데 그렇게까지 굳이 표현 방식이 그것밖에 없겠느냐라는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네, 네. 어떤 국회의원의 표현 방식의 과도함, 대통령실 경호실이죠. 경호실의 어떤 제압의 과도함, 양쪽 과도함을 이번에 다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예. 두 분 말씀 그렇게 듣고 뭐부터 할까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공천 둘러싼 뭐 논란 이거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한 지가 한 달쯤 됐나요? 네. 한 달쯤 된 것 같은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새롭게 만드는 데 기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그렇게 좀 기여한 부분이 많다는 평가가 좀 비슷비슷하게 나온 것 같고요. 한동훈 위원장 개인의 인기는 올라갔는데 당 지도는 별로 변화가 없다. 또 이런 것도 있고요. 약간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예 없다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한동훈 그 장관일 때의 평가들은 기껏하면 대선 후보로서의 정도 평가밖에 없었죠. 그랬다가 비대위원장 당 대표급의 직위를 가지고 평가받은 건 처음이니까는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당연하게 올라갔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야당의 대표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했을 때도 지난번에 한길리서치 1월 조사를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할이 아주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더라고요. 평가는 많은데 지적하신 대로 개인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만큼 당이 올라가느냐. 그렇죠. 미세하게 반영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다시피 정당이라는 조직도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 전국의 지역구에 253개 내에 있는 지역구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 사람이 와서 움직인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화려한 움직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면은 있지만은 크게 쟁점이 되었던 두 가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 관련해 가지고 뭔가 혁신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예. 아직 가시적인 것은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총선을 앞둔 새로운 체제라는 것은 공천의 내용일 것인데요. 그러니까요. 공천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고 원희룡 전 장관 그다음에 김경률 비대위원 두 사람을 깜짝 해서 효과는 봤습니다마는 또 기존에 그 자리 털을 닦았던 사람들과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두 핵심 과제 아직도 효과는 보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한 달 동안에 한동훈 보면은 의외로 저는 높은 평가를 해주고 네. 싶다라고 네. 봅니다. 보면 정치 경력으로 하면 거의 뭐 없다시피 한 아마추어인데 하는 스타일을 보면 상당히 프로 이상이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연고성을 강조하거나 혹은 뭐 1992년 티셔츠로 전 모든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정치 프로답다라는 네. 생각으로 저는 솔직히 그 점수로 한다면은요. 지금까지만 놓고 본다면 한 85점 정도로 주죠. 많이 주시네요. 진짜 많이 주시네요. 저는 원래 이제 대학에서 학점 좀 높이 준비했지만 상당히 긍정적이고 다만 이제 앞으로 중진 물갈이 같은 엄청난 큰 이제 과제가 놓여 있죠. 그렇죠. 중진들요 아시다시피 뭐 장제원이라든 김기현 문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3선 4선을 날린다?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한동훈 스타일이 과연 넘어갈지가 제일 앞으로 관건인데 그 과제를 잘 해내면 저는 한동훈의 정치력은 완전히 한당이 업그레이드 되고 네. 거기서 휘말려서 하우적거리면 저는 여기까지구나라는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은 어찌됐든 지금 뜨지 않습니까? 대권 주자 뭐 1, 2위 달리고 있는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는 별로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원인은 저는 이제 더 이상 시대가 변했다. 어떻게? 더 이상 반사 이익은 없는 시대다. 한동훈이가 잘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뜨거나 윤석열 대통령 뜨지 않습니다. 서로 각각 따로따로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당이 못한다고 해서 야당이 뜨거나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악재가 있다고 해도 지금 민주당이 크게 뜨지는 않습니다. 네. 거의 지지율이 비슷비슷해요. 2년째 비슷한 겁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반사 효과를 기대하는 지났기 때문에 독자적인 효과를 발휘해야 바로 국민들에게 얻을 수 있다. 그 독자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방법은 딱 하는데 중도층을 향해서 강력한
소구력을 발휘해야 된다. 음. 그런 점에서 사실 한동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법이나 스타일에 면에서 좀 중도층에 일단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정치력이 있냐? 라는 부분은 이제 중진물갈이에서 저는 판가름이 난다고 보는 거죠. 이제 이번 주에 구체적으로 불겨진 게 김건희 명품백 관련돼서 한동훈 위원장의 입에서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언짢아했다. 뭐 이런 뭐 반응이 나오기도 하고 또 뭐 공교로운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경률 비대위원이 바로 그 명품백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어찌 보면 이 도이치모터스 수사보다도 그게 더 중요할지 모른다라고 하고 상당히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온 이후에 김경률 비대위원을 서울 마포를 마치 전략공천처럼 또 발표하고 그게 또 당내 분란으로 이어지고 이런 것이 또 대통령실하고 어떤 맥락으로 연결이 되느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거 아닙니까? 중도층과의 관련성도 또 있고 말이죠. 지금까지는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는 김건희 세 글자도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김건희 세 글자를 꺼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전에 지금 이제 예전에는 반사 이익 같은 게 상대적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제가 최진 원장님하고 비슷한데 현재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반사 이익을 받으려고 하는 쪽도 더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게임 구도가 예전하고 달라진 것이 아니라 아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진영에서 잘못하고 있으면 야당한테 가야 되는데 야당도 못하니까. 야당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 대선을 두고 비호감 뭐 경선 대선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저는 그 악화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도층 겨냥한 골수 지금 집권 여당을 제외한 다른 쪽까지의 지지 확장하는 전략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느냐.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가지고 하는 건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은 이런저런 발표에서 대강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을 비롯한 다른 새로 영입한 사람들의 주장하고 조금 다르게 제2부속실의 운영이라든가 특별감찰관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이어서 사과나 뭐 이런 거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구나 최근 나오는 것 보니까 윤재옥 지금 원내대표가 김경률 비대위원 발언에 대해서 뭔가 좀 불쾌한 표현까지 하고 있어서 사과까지는 가지 않는 정도의 분위기인데요.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 명품백 부분은 마리앙토네트 때 비교하고 있던 정치 것을 공작이다라고 하는 식의 시각은 TK적 시각이다고 표현했었죠. 네, 뭐 그런 것 하면서 또 비유했던 용어를 마리앙토네트 집어넣어서 비교했던 것 가지고 문제 삼았던 것 같은데요. 그 점에서 보면 대체로 대응 수준이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 수준에서는 특별감찰관이다 제2부속실 정도까지 가는 것이지 지금 새로 영입한 인사들이 얘기하는 반성까지 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대통령실하고 별로 차이가 없네요. 저는 좀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나 이거는 좀 작지 않은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했던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두 개였지 않습니까? 하나는 내용이 아주 문제가 있다. 예. 악법이다라는 얘기였었고 이게 선거에서 이용하기 위한 악법이다. 두 가지였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는 내용 자체는 거부권을 행사해서 제어할 수 있지만은 총선에서의 쟁점이 되는 것은 스스로 해소하지 않는 한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문제 제기할 거다. 이 점에서는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 이수정 교수 등등이 얘기하다시피 뭔가 조금 조치가 있어야 된다. 조치다. 사과라든가 이후에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좀 표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지난번 후보 때는 그런 표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아내로서 역할 빼놓고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다른 역할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되돌아보는 발언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이제 대통령과 관련해서 연구를 좀 해오면서 그 영부인의 법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한테는 직언을 해도 영부인에게는 직언하지 마라. 그만큼 영부인에게 직언하기 힘듭니다. 이게 아주 민감합니다. 예, 그 정도로 영부인을 향해서 쓴소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 영법 안주문에 이 사표를 써가지고 얘기하지 않느라는 힘들 정도로 그 정도로 미묘한 사안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예, 그 정도로 힘든데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것이 아주 이게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장관이 아니라 지금 비대위원장 총선을 앞둔 비대위원장은 당의 운명이 엇갈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담스럽겠지만 지금은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영부인을 보지 말고 음.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갈까, 이 대통령을 봐야 됩니다. 예. 이게 대통령을 봐야 된다는 건 뭐냐면 국민들의 정서를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어찌 됐든 국민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사과를 건의를 하고 또 실제로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사과할 가능성이 높다. 예,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미 국민도 그렇게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용산에서 나온 얘기를 쭉 보면요, 아니다, 이건 기획사정이다라고 하지만 상당히 지금 여러 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있다, 경청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로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이건 김건희 특검이 많이 이루어질 경우에 사과 수용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김건희 논란이 과연 투표에 총선에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는가, 이런 건 많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건 외에도 훨씬 더 많은 건들이 있었어. 이태원 참사라든지 말이죠. 뭐 대장동 게이트는 어마어마한 이런 정치적 이슈가 있었지만 별로 지금 여야 비슷합니다. 정당 지지율 비슷하죠. 뭐 대통령 지지율 뭐 변한 게 있습니까? 네. 그 정도로 왜 중도층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민생 이슈에만 움직이지 정치적 이슈에는 중도층이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결론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라는 것 때문에 영부인은 사과가 필요하고 행보도 자제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김만은 교수는 뭐 사과 필요성 지적하셨고, 최진 원장은 또 그렇게 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금 보셨어요? 예, 그 영부인 관련 얘기 중에서 지금 최진 원장 얘기 정말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는데요. 영부인에 대해서 쓴소리하기 정말 쉽지 않다. 사표를 주머니 넣고 해야 된다 동의하는데요. 대신 우리가 지금 역대 대통령 영부인 역사를 보자면은요, 영부인 잘해가지고 국정운영 잘했다는 얘기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뭐 대통령학 전공도 하셨으니까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됐던 경우는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운 쓴소리를 영부인이 대통령학 했던 경우라든가 대통령 권력과 상관없는 것으로 사회적인 봉사를 했을 때 그나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었지, 외유에 동반한다거나 대통령이 무슨 행사에 나갔을 때 같은 위세를 보여준다거나 이거 가지고는 아주 안 좋은 평만 받았지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도 본인이 국정 운영에 나섰을 경우에는 도움될 일은 없다. 나서면 나설수록 마이너스될 요인이 있다는 것을 좀 뒀으면 합니다. 이것은 김건희 여사뿐만이 아니라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 여사도 마찬가지였고 이전에 쭉쭉 그랬다는 점. 역사적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국정 운영에서의 대통령의 영부인이 나서 가지고 도움된 적은 없었다라는 점을 공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사실 영부인이 내조형에서 외조형으로 이동하는 추세입니다. 아주 활발하게 다 움직이고 미국에 성공한 영부인들은 전부 다 외부 활동형이십니다. 제클린 여사라든지 뭐 루즈벨트 대통령, 뭐 엘레나 루즈벨트라 전부 외향적으로 정책이라든지 많은 걸 관여했던 사람들이 성공한 영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우리 한국 정서에서는 아직도 너무 밖으로 돌아다니는 좀 민감하죠. 사실 김정숙 여사도 지난 정권 문재인 정부 후반부터 논란이 좀 많았죠.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요번 그래서 그 김정숙 여사에 대한 그런 사실 좀 뭐랄까 불편한 감정이 있는데. 알겠어요. 네, 지금 김건희 여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외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한 건 좋으나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민생 부분에 좀 소외 지역 챙기는데 영부인이 집중을 해야지. 너무 이렇게 돋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한국적 현실이다. 이 부분을 좀 대통령실 국민 정서를 반영해서 이미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바뀌어 있잖아요. 최근에 좀 자주 눈에 안 뜨이죠? 자주가 아니라 아예 지금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국민 정서에 반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분께서는 그 정도 뭐 그런 행보의 변화는 기본이고 대통령이든 뭐 영부인이든 공식적인 사과까지도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그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1시 38분 향해 갑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갑니다. 유하영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서는 내부순환도로 성수 분기점 방향 홍지문 터널 안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지금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연희램프부터 정체가 심합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안분기점 방향 목동나들목부터 원릉분기점까지 밀리고요. 고속도로는 아직까진 귀경 정체가 심하진 않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도심에서만 밀리고 있는데요.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만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막히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중부 1터널 부근 사고는 처리가 됐지만 사고 여파가 남아서 경기 광주 나들목부터 속도 떨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동둔내 요금소에서 둔내까지 5km 정체고요. 더 가서 양지터널에서 용인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은 한성대학 김만음 석좌교수 또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어제 이제 개혁신당 창당대회 등등 최근에 이 신당 움직임 분석을 좀 이제 해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아까 최진 원장이 눈에 띄는 그 뉴스로 푸틴 최선희 푸틴의 뭐 북한 방북 예정 등등이 우리 정치 우리 총선에 미칠 영향 이렇게 분석하셨거든요. 네. 그 얘기 조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한 거의 뭐 일주일 이상 가까이 계속 김정은이 지금 남한에 대한 우리 한국에 대한 도발적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갑자기 미사일이라든지 뭔가 도발적으로 실질적으로 한다면 완전히 총선에 신북풍이 부는 거죠. 지금 박지원 전 원장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북풍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럴 경우에 이게 과연 여당에 유리하게 되는지 야당에 유리한지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과거에는 무조건 집권 여당 유리하지만 지금은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한민국 정치판 자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럴 만한 무슨 도발이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미국 측 얘기는 그냥 허업만은 아니고 좀 유심해서 봐야 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보니까 최선희 소련 방문에 따라서 푸틴이 본인도 세계적으로 좀 고립이 돼 있으니까 동맹 강화 차원에서 다시 북한을 직접 방문할 가능성도 남겨놓고 있다고 해요. 남겨놓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하게 지금 그 일정 조율한다는 얘기가 그런 거라면은 지금 얘기했다시피 구체적으로 도발의 형태가 어떤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최진 원장 얘기했다시피 뭔가 한국의 총선을 앞두고 이용할 가능성이 북한이 뭔가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보면 지구촌 전반을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엉뚱하게 전쟁들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전쟁은 고사하고 예. 지금 불과 며칠 전에 파키스탄하고 이란하고 지금 폭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대만이 매우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시간과 전조 징후가 있는데 지금 아무렇게 툭툭 알겠습니다. 국지전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 차지에 그래서 여야는 협치 차원을 떠나서 긴밀하게 협력해야 될 지금 단계다. 안보가 대단히 안보 위험하다라고 협력 봅니다. 부분은 좀 여야가 힘을 합쳐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광주의 정일성 이름이 바뀌었다? 그건 또 어떤 정서를 말씀하신 거죠? 지금 광주 한 뭐 진보 도시이고 두말할 것 없이 뭐 필요하다라는 것이 뭐 일반적으로 외부인들은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오히려 5.18 단체들이 앞장서서 정일성이라는 이름을 지워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게 됐고 그런데 지금 광주시장이 강기정이라는 아주 운동권 출신의 강력한 친문 인사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의 이름 자체를 정일성을 지우고 예산도 축소해서
거의 완전히 뭐 정일성 기념판이 광주에서 없어지다시피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그 광주에서 변화된 민심을 저는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 지금 현재 만약 이제 다시 이낙연 신당이 출범해서 예. 과연 광주 전남북 전반적으로 민주당과 한판 승부를 겨룬다면 가면 어떻게 될지 예. 모른다. 예. 지금은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만 네. 그렇게 되면 사실 곳곳 일부에서 뚫릴 가능성이 있고 뒤흔들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한동훈 같은 경우로 와서 뭐 5.18을 뭐 헌법 전문에 수용하겠다는 파격적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남이 의석 여부와는 상관없이 득표율 차원에서 흔들리고 4분 오열되면요. 이게 바로 수도권에 많은 호남 사람들의 영향을 미쳐서 전국적 영향이 바로 옵니다. 네. 그래서 광주의 민심은 빠르고 속도 있고 강도가 높기 때문에 바로 수도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정일성은 작은 폭탄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결국 이게 또 신당이 어느 정도 약진할 거로 보느냐라고 하는 얘기랑 바로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진 원장은 상당히 좀 그 지각 변동이 있을 가능성 공산이 좀 크다라고 보시는 걸로 보여요 지금. 네. 김만원 교수는요. 저는 일단 정일성 관련 부분은 이게 정치 지형의 큰 변화보다는 그동안에는 상당히 정일성의 긍정적인 측면만 보고 기념했던 측면이 있다면은 이후에 중국과의 관련 그다음에 한국 전쟁에서 인민군 관련 놀이라든가 이쪽이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과연 자칫하면은 5.18 관련 정신도 오염될 수도 있어서 용공성으로. 네, 그래서 오염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정리해주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나. 물론 내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로 세게 제기됐었죠. 그런 가운데 정의됐다고 보고 이게 과연 신당의 움직임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저는 알 수 없는데요. 네. 신당 관련 말씀드리면 일단은 초반에는 먼저 어제 출범식을 가졌던 창당을 했던 이준석 개혁신당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계속 앞으로도 주도권을 받을 건가 이건 좀 두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여러 지금 크게는 한 3개 정도의 집단, 작게 쪼개면 5개 정도의 집단들이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합칠까요? 합치는 바로 그 문제가 1차적인 변수인데 저는 그냥 양쪽에 어느 쪽 판단하느냐 내린다면 저는 합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어렵다. 가장 많이 합쳐진다면 2개 정도로 합쳐지지 않겠는가. 예컨대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세력을 중심으로 한 개혁신당을 중심으로 합쳐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의 지금 나왔던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지는 2개 정도 합쳐지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원칙과 상식에 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나온 분들은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합류한다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어제의 창당 대회에서 발언을 두고 이낙연 대표가 아주 지금 단일 정당을 추구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어제 제가 봤을 때 발언 중에서는 통합이라든가 이런 발언은 없었습니다. 협력하고 연대하는 정신으로 간다 차원이었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최근의 기류를 좀 그렇게 봅니다. 더구나 불쑥불쑥 이준석 현 대표가 됐죠.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쏟은 발언들에 대해서 출마해라 뭐 이런 거. 또 이낙연 전 대표가 너무 이렇게 엄격하고 진중한 분이어서 그렇지 그 개양을 출마해라 이런 막 던지는 말 같은 경우에 내심 아주 불쾌했을 겁니다. 전혀 반응을 안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등등 여러 가지 봤을 때 서로가 상호 보완 효과도 있지만 보완하려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엮어져야 되는데 그런 엮어지는 정도까지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이후에 이합 집산 통합이 크게 뭉치면은 2개 정도로 양분돼서 뭉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2개가 각 따로따로 그러나 뭐 일부에서는 협력하는 형식. 근데 일부에서 협력 방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게 일부의 협력 방식 얘기했을 때 뭐 이제 각자 비례대표는 각자 가고 지역구를 조정해 보자. 지역구 조정하는데 지역구 조정하는 방식이 상당히 강하게 과거에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지역구 조정했던 그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까지는 조정하기 힘들 겁니다. 다만 역할 분담에서 예컨대 이낙연 신당이 호남권은 상당히 지배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그쪽에 전담하게 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역할 분담은 가능하겠지만은 과거의 정의당하고 민주당처럼 서로 나눠가지고 여기는 어느 쪽으로 후보 단일하고 어느 쪽하고 이건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최진 원장은 이게 친당 세력 다 합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뭐 일단 결론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 요점까지 합하면 6개 정파라고 하는데 6개 정파가 하나로 뭉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저 역시 2-3개 정도로 이제 이게 갈라치긴 하는데 저는 이게 하나로 6개 정파 하나로 단일 정당으로 통합하면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합하면은
최대 뭐 50석, 60석도 얻을 수 있다라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예.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론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합한다고 해서 그게 대단하게 뭐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예를 들면 이준석 이낙연을 합했다. 그러면 이준석 쪽에서는 이낙연 보기 싫어서 혹은 이낙연 쪽에서는 이준석 보기 싫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너지가 생기면 바로 역시너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역시너지. 그러니까 통합 지상주의, 합당 지상주의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설령 이낙연 신당이 따로 가더라도 과거 지금 현재 양당과는 다른 뭔가 정말 중도층이 하고 깜짝 놀랄 만큼으로 차별화된 민생 정책을 제대로 내세워야 예. 따로 가도 이길 수가 있다. 함께 가는 게 만능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는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이 국민들이나 중도층으로부터 와 저거다라고 눈을 깜빡하고 눈을 크게 뜰 만한 정도의 차별화된 비전이나 정책은 아직 없다고 보는 거죠. 아직은 못 예. 내놓고 있다. 예. 그래서 지지도가 아주 낮지도 않고 아주 높지도 않은 어정쩡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 지금은 중도층 두 눈 부릅뜨고 앞으로 뭔가 다른가 하는 걸 저는 지켜보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하게 공감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양쪽 진영 크게 봤을 때 이준석 개혁신당 진영하고 이낙연 신당 양 진영이라고 본다면은 둘 다 일차적인 정치 명분이 다르다. 다르죠. 예. 이낙연 신당 가장 큰 게 지금 현재 이재명의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다. 예. 제대된 민주당으로 본인이 대체하겠다라고 오는 거고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의 경우는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에다가 세대 교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예. 맥락이 달라서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내가 세대 교체하게 나겠다. 제3세력 하겠다. 나온다면은 왜 민주당에서 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뭐 3세력 하겠다고 나오는 거야. 명분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명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서로 섞였을 때 명분이 사라져 버릴 수 있다. 그 점에서는 저는 양쪽의 가장 명분을 가지고 오히려 신당은 양축이 움직이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는 가 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당이 몇 석을 얻을 것이다. 이게 제일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관심사인데 이게 한국 정치사를 쭉 훑어보면요. 이게 보면은 10석을 넘으면 그 성공인 겁니다. 아, 물론이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20석, 30석 우습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 40석 안 되면 이건 뭐 실패다라고 보는 건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20석을 넘는다. 어느 당에 합해서 이건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완전히 뒤엎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석, 30석을 너무 우습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다고 보는 거죠. 20석 정도 되려면은요. 예. 지역구에서 10석 이상을 얻어야 됩니다. 아다시피 과거에 그 2007년 당시에 17대 총선이니까는 2004년이죠. 예. 2004년 총선에서 민노당이 처음으로 10석 얻었을 때 예. 당시에 비례에서 8석 얻어가지고 10석 얻었던 때가 최고인데요. 10석을 넘으려면은 지역구에서 상당수를 얻어야 됩니다. 그 한국에서 성공한 정당 하면 정우지영 씨나 안철수 신당 두 개는 별로 떠오르질 않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안철수 국민의당 신당 했을 때도요. 38석 중에서 25석이 지역구였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한다 본다면은 지금 몇십 석 얘기할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그만큼 당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컨대 개혁신당이 몇십 석 얻는다라고 한다면은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수도권을 비롯한 데서 지역구에서 이겨야 10개, 되는데. 20개 정도는 이어야 몇십 석이 가능할 예.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양쪽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아직은 여러 곳이지만 두 분의 전망은 대체로 한 2개 정도로 합쳐진다고 쳐도 그 2개 정도로 이게 지금 이 모여드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예. 사실은 그 기존에 국민의힘에 있다가 이탈하신 분, 기존에 민주당에 있다가 이탈하신 분 다 네. 그렇잖아요. 저는 그게 뭐 이념의 스펙트럼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신당을 하는 가장 1차적인 명분이 뭔가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서로 초점이 다르다 그겁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거는 예. 결국은 뭐 새로운 인물들이 아니라 기존 정치권에 있으면서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뭐 지금 당 지도부로부터 위협받거나 이런 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이합집산 모이는 정도라서 만약에 아마 지역구에서 당선될 만한 분들 그리 손에 꼽기 쉽지 않지 그러니까 않느냐.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 저는 미풍으로 그칠 거라고 보는 그러니까 거죠. 네. 그럼 미풍으로 그칠 거다 그 말인데 대신 이제 기존에 비판하고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그 지역구에 있는 현역들에 대해서 그 현역들이 그 지지를 그대로 유지할지 예. 이쪽에 비판이 지적이 들어가면서 서로 경쟁하게 될지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최진호 원장 얘기했다시피 어느 순간에 바람이 불 수도 있다라고 최진호 원장은 봤는데 저는 아직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게 서로 경쟁 구도가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 말씀 제대로 잘못 이제 이해하신 것 같은데 말하자면 떨어진 국회의원들 현역들 그 다음에 오갈 데 없는 정치인들 와가지고는 저는 미래 없다고 보는 거죠 비전. 그것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명평 그칠 거라고 보는 거고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올지 또 새로운 네. 비전을 내세울지 요건 조금 더 지켜볼 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예, 보는 예. 거죠. 예. 그리고 뭐 여러 번 저는 말씀드립니다만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공천 과정을 멋지게 관리해내느냐, 정말 누가 봐도 저건 너무 심하다라는 식의 어떤 행태가 벌어지느냐. 역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의 공천 과정이 멋지게 어떤 그 과정을 밟아나가느냐, 아니면 야 정말 자기 사람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데 이런 식의 평가를 받느냐. 네. 결국은 그거랑 다 연동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일단 국민의힘은 현재 의석이 소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여지는 편하죠. 더 있다. 조금 편하죠. 예, 반면에 민주당은 170석 내외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상당수를 교체해야 된단 맞아요, 말이죠. 그런 점에 어려움이 있을 그러니까 거라는 생각이 교체도 듭니다. 교체지만 지금 뭐 이미 다 뻔히 드러나 있는 장차관 출신, 대통령실 출신, 검사 출신 5, 60명 이상의 그분들 모습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또 이른바 민주당은 친명하는 그런 사람들의 예. 이른바 도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거기에 다 연동돼 있다. 이런 정도 말씀 덧붙이면 될 것 제가 하나만 같습니다. 더 붙이면 시간이 좀 없어서. 제가 네. 하나만 더 결론 예. 들면 그러니까 한동훈이든 민주당이든 아니, 물론이죠. 이재명이든 누구든 간에 중도층이 좋아하는 예. 그 행동을 보여주느냐가 저는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보는 거죠. 모든 선거가 네, 그렇죠. 모든 건 기승전 중도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네,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한성대학교 김만음 속자교수, 대통령연구원의 최진 원장, 오늘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바니 바비올라가 부르는 You Raise On Me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